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에 성공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고부 갈등이라는 단어는 TV나 인터넷으로 접했지 실제로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결혼한 편이었고 그런 고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과장돼서 떠들어대는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주변에 겪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누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냐며 다들 괜찮을 거라 말해줬거든요. 제가 결혼하게 된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았죠. 그리고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결혼은 무난했지만 결혼 후가 문제였어요. 결혼 전에는 방긋방긋 잘 웃기만 하던 시모가 결혼 후에는 단 한 번을 웃어주지 않았거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고부 갈등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사람을 괴롭히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동서도 공감할 정도였죠. 특히 제삿날에는 본인 기준의 완벽을 요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주제에 손 하나 깜빡 안 하고 턱끝, 입으로만 사람을 부리는 스타일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모가 마음껏 두 며느리를 괴롭히던 제삿날 중에 하루였어요. 예, 막걸리가 떨어졌구나. 가서 막걸리 좀 사와라. 미리 올 때 사오지 그랬어. 혹 제사 지내기 직전에 이렇게 없어서 발 동동 굴러야겠니? 네가 야무졌으면 고생할 일도 없는데 머리가 모자라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제가 일부러 막걸리를 안 사온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나중에 사도 된다며 중간에 마트에 들리는 걸 거절한 탓이 더 크죠. 그 말을 하려다 남편을 슬쩍 보니 모르는 척하길래 저도 입 꾹 닫았어요. 그런 말하면 고자질한다며 잔소리 시간이 2배로 늘 테니 그 상황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시모 말에 아무 대답도 없이 지갑과 폰만 챙겨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뒤에서 한마디 하더군요. 아유, 뭐 저런 게 다 있어? 심부름을 시켰으면 나갈 때 네 하고 대답이나 하고 가던지. 대답 없이 물건만 쏙 챙겨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표정 가득 짓는 거 보니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어디 며느리가 돼서 집안 제사에 저런 표정을 짓는 거야? 나 젊었을 때면 회초리를 맞아도 모자랐을 거야. 안 들리는 척하면 속 편할 거라는 생각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마트로 가는 내내 막걸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욕먹을 일인가 생각이 들었죠. 그 자리에서 한바탕 뒤집어도 됐었지만 제사만 지내면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았던 거예요. 그렇게 마트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날따라 제삿날 사야 하는 막걸리가 뚝 떨어졌더군요. 딱 그 브랜드만 썼거든요. 왜 그 브랜드만 쓰는지는 몰랐지만 앞뒤 설명도 없이 그것만 사오라고 했기에 그 브랜드만 샀는데 그게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있던 다른 브랜드를 사야 했어요. 혹시 몰라 또 다른 브랜드 한 명을 더 사서 시댁으로 갔죠. 시모는 막걸리 봉지를 휙 가져가 신경질적으로 열어보더니 새된 비명을 내지르더군요. 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넌 그렇게 제사를 자주 지내는데 너희 시아버지 마시는 막걸리 이름도 몰라? 지금 몇 년째 네가 맏며느리로 일하는데 어떻게 다른 막걸리를 가져올 수가 있어? 너 지금 우리 집 무시하니? 어머님, 갔더니 그 브랜드 막걸리만 다 떨어져서 안 팔더라고요. 시간이 좀 늦어서 다른 곳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 사왔는데 오늘만 그걸로 사용하면 안 될까요? 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딴 식으로 제사 지낼 거면 오지 마.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알기나 해? 제사라는 건 정성이야. 그런데 이딴 정신머리로 제사상 차리는 거 부끄럽지 않니? 으이, 내가 죽어서도 이럴 거 눈에 뻔히 보이니 내 속이 다 탄다. 솔직히 말해봐. 우리한테 이럴 거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은 왜 했어? 막걸리 한 병에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산 사람 취향 맞추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 제사 지낼 때 쓰는 술인데요. 이 술이나 저 술이나 똑같지 뭐가 그렇게 시시콜콜 따져야 하는 게 많은지 제가 가만히 있으니 더 폭주해서 난리가 나더군요. 잘난 너의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니? 응? 너희는 대충 아무거나 그런 식으로 하라고 배웠어? 세상에,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너희 시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예의 없고 경우 없는 짓이지. 그리고 둘째 며느리,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손끝이 왜 그렇게 야무지지 못하니? 네 집안 사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남의 집 재산 망쳐놓고 또 그러겠지. 우리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귀한 딸은 웃기고 있네.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나도 이런 식으로 개념 없는 애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으니까. 아주 말로 사람을 잡더군요. 보자 하고 있으니 사람이 보자기로 보였는지 아주 할 말 안 할 말 입 밖으로 다 꺼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두 며느리를 잡는 동안 두 아들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척,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 거실에 앉아 TV만 보고 있더군요. 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오니 저도 참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터뜨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시키려면 그것이 왜 중요한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정도는 같이 가르쳐주는 게 상식이고, 막걸리 브랜드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그냥 가자는 남편 머리통을 쥐어 박아서라도 다른 마트까지 가서 가게를 탈탈 털어서 그걸 사왔을 거예요. 지 아들놈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막걸리를 왜 며느리들이 신경 써야 하는 거죠? 어머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여기 올 때 남편한테 마트 들러달라고 얘기했는데 당장 집 많다고 안 들리더라고요. 나중에 사오면 된다고 그냥 여기로 와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막걸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면 왜 그 브랜드만 사야 하는지 얘기라도 해줬어야죠. 시아버님에 대한 얘기 다른 거 다 해준 적 없으시면서 저희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면 어떡하죠? 그냥 저희한테는 화풀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면 가족이 챙겨야죠. 저희 같은 남한테 챙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생각할수록 웃기네. 막걸리 하나로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자식이라고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아무도 그 막걸리 신경 안 쓰는데요. 어느 집 불효자식이 그래요? 자기 집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말해준 것도 없으면서 정성이 어떻니, 결혼하니 마니 그런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그럼 어머님이 하신 말은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같은 인간한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누가 들어도 무시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풀이인데 그걸 왜 제가 들어야 돼요? 그걸 왜 동서가 듣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제사면 어머님이 혼자 준비하세요. 며느리들 보듬어가며 가르치고 알려줘도 모자랄 판에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화만 내고 있으니 누가 어머님 장단에 맞춰주겠어요? 안 그래요? 그럴 거면 아들들 데리고 제사 지내어 속 편하시도록. 저는 많이 참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내성적이지는 않았죠. 다만 말을 뱉고 나면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제가 거의 막말에 가까운 말을 퍼부으며 시모에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제 모습을 보고 그들도 놀랐던 것 같아요. 그제야 슬금슬금 남편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군요. 여보, 왜 그래?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빨리 엄마한테 사과드려. 그렇게 큰 소리 낼 일 아니잖아.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이게? 그래, 당신은 그렇겠지. 그러면 앞으로 당신이 제사 지내, 난 못 지내겠으니까. 입 있으면 말해봐. 내가 막걸리 사자고 했을 때 당신 뭐라 그랬는데? 그래놓고 어머님한테 내가 한 소리 들을 때 옆에 짜져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지? 그건 뭐야? 나더러 어머니 감정 쓰레기통 해주란 말이잖아.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리고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 앞에 두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지. 어머님이 나 혼낸다고 그 모든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나 기분 더럽거든? 당분간 제삿날에 나 찾지 마. 들으셨죠, 어머님? 제삿날에 저는 안 올 테니까 찾지 마세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랑
잘 해보시던가요? 귀하지도 않고 결혼시킬 마음도 없었던 며느리한테 시키지 마시고요. 기분 나쁘게 왜 그래요? 시켜도 기분 더러우면 안 시키는 게 맞지. 그러니까 부르지 마세요. 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택시 타고 집에 와버렸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게다가 부모 걸고 넘어지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시모와 싸운 뒤 다음 제삿날이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몰래 동서에게 연락했어요. 동서, 몸은 좀 어때? 많이 안 좋지? 임신 초기에는 원래 많이 힘들잖아. 아, 형님,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유산 한 번 하고 난 뒤라 걱정이 많아요. 게다가 요새 피비침도 심해서 누워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기만 하면 몸이 안 좋으니 걱정이네요. 이번 제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형님은 진짜 안 오실 거예요? 나 안 가. 그쪽도 며느리 소중한 건 알아야 하지 않겠어? 몸이 너무 안 좋으면 병원 가서 진료 한번 받아봐. 유산한 적 있으면 유산 방지 주사 같은 것도 있을걸? 그리고 이번 제사는 쉬는 게 좋지 않을까? 나도 없는데 그 마귀할멈 잔소리 다 듣고 있으면 진짜 제정신으로는 못 버틸 거야. 몸이 안 좋은데 굳이 더 아프게 할 필요는 없잖아. 서방님한테 잘 말해봐. 알았지? 동서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사 당일에 병원에 다녀온 동서가 시모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유산 증후가 보여서 못 가겠다고요. 상황이 이쯤 되니 시모도 동서를 닥달할 수는 없었죠. 저는 미리 남편에게 통보한 상황이었고요. 나 오늘 제사 안 갈 거야. 약속 있어. 우리 부모님들이랑 식사할 건데 당신은 제사 지내러 가. 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설마 저번에 어머니랑 싸운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제발 애처럼 굴지 말고. 누가 애처럼 군대? 먼저 애처럼 군 게 누군데? 그리고 나 아직도 화 안 풀렸어. 그건 당신한테도 마찬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내내 듣는데 안 들리는 척하느라 고생 많았겠어. 그건 내가 나서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니까 그랬지. 그랬어 봐. 어머니가 또 뭐라고 그랬겠어? 그러니까 본인이 잔소리 듣는 건 싫어서 마누라 잔소리 듣게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나한테는 그 말이거든. 어쨌든 안 나가니까 둘이 알아서 해. 왜 둘이야? 동서도 못 간대. 유산방지 주사 맞고 병원 입원한대 당분간. 그러면 당신이라도 가야지. 안 간다는 말 못 들었어?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지. 내가 무슨 소리까지 들었는지 진짜로 못 들은 척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왔거든?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지. 내가 당신한테 우리 집에 못한다고 뭐라 한 적이라도 있어? 주는 대로 받는 법이야. 결국 저는 저희 친정에 식사를 하러 갔고 시댁 제사는 남편과 남편의 동생이 치르게 됐죠. 시모가 열받아서 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연락 다 거절했어요. 이 좋은 날에 귀 더러워지게 왜 그 사람 전화를 받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기분 좋게 식사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 놈이 늦게 들어오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연락은 왜 다 무시했어? 그럼 전화 받아서 좋은 말 하실 거였어? 분명히 화낼 텐데 내가 왜 그 소리 또 들어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 계신 곳에서 내가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한테 욕 듣고 있었으면 당신 기분이 어땠겠어? 야, 그 말이 아니잖아. 그냥 좀 달래주고. 뭘 어떻게 달래주고 얼러줘. 그건 당신 일 아니야? 당신 어머니잖아. 그리고 막말로 이 씨네 집 제사를 생판 남이었던 우리가 지내주는데 시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이 중간에서 막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니 이제 와서 나한테 해결하라고? 그래도 이렇게 안 올 게 아니라 와서 뭐라도 하면서 나한테 협조를 구했으면. 어머님이 뭐라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이럴 거면 필요 없다고 했잖아. 며느리고 뭐고. 그럼 내가 갈 필요가 뭐 있어? 장성한 아들이 둘인데. 오늘도 잘했으니까 다음에도 둘이서 잘하면 되겠네. 다음에도 제사 음식 만들 생각하니 뒷골이 땡긴 모양인지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무조건 내가 막아줄게. 그러니까 제삿날은 빼지 마. 응? 내가 무조건 어머니가 그런 말 못하도록 막을게.
남편의 시도가 잘 먹혔는지 시댁에 가서 시모가 나쁜 말이라도 할라치면 두 남편들이 적극적으로 시모를 말렸어요. 대놓고 아내를 편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용이라도 하는 건 마음에 들었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니 시모도 분위기 보고는 서서히 잠잠해지더군요. 아들들이 잡혀 산다는 걸 눈치를 챈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는 좀 편할 줄 알았던 제 앞날에 다시 먹구름이 낀 건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시모와 부딪힐 일 자체가 없어서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남편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 혹시 좀 더 기다려야 해? 어? 생활비. 요새 가게가 힘들어서 당분간만 당신 돈으로 생활비 해결 좀 해주면 안 될까? 가게 일 풀리면 다 갚을 테니까. 혹시 가게 많이 안 좋아?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요즘 가게 운영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 고장나는 기계도 많고 갑자기 목돈도 좀 나갔고. 매출은 그만큼 안 되는데 계속 돈만 나가니까 빚을 좀 졌어. 당신한테 말도 없이 미안해. 괜찮아. 가게 일이잖아. 당분간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내 월급으로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게나 잘 돌봐.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 안정되지. 그렇게 말하고 저는 남편을 위로해줬어요. 걱정이 돼서 그날 저녁부터 식사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부터 시작해서 기력에 좋은 장어와 소고기, 전복 같은 걸로 요리도 꼬박꼬박 해다 먹였어요. 제 월급으로 생활비도 해결했죠. 그런데 그런 제게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남편이 저 대신 시댁에 간 날이었어요. 제가 시모와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남편이 저 대신 시모가 부르면 가는 날이 많았거든요. 뭐 시모가 저한테서 아들을 뺏고 싶어서 자주 부른다는 것 정도는 예상했지만 이 시기에는 생각보다 자주 불려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댁에 가 있는 동안 남편 노트북으로 확인할 것이 있어 들어갔다가 말도 안 되는 메시저 내용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누군가에게 문의를 한 내용이었는데 그게 충전과 관련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게임이니 카지노니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 아무리 문외한인 제가 보더라도 이게 사이버 도박이라는 건 모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이 와,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새하얘져요. 사실 저희 삼촌 중에 한 명이 도박하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댁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낸 그분은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들러붙어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죠. 그때 부모님도 그 삼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도박이라면 치를 떠시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도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나올지 상상도 안 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당장 전화해서 따져 물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 폰이 먼저 울리더군요. 상대방은 시모였어요. 네, 어머님. 넌 도대체 어떻게 되내니? 네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도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첫째랑 식사하러 왔다가 속이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들렀더니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 간경화란다. 너 아침밥도 안 먹이지? 밥도 제때 안 해주는 거지? 이것 봐. 내가 언젠간 너 이럴 줄 알았어.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길래 우리 귀한 아들이 아파? 밥도 안 주니? 일만 시켜? 돈 버는 기계로 보고 그러는 거냐고. 결혼을 잘못 시킨 거야. 너랑 결혼한 뒤로 애 몸이 이렇게 아프잖아. 그 말을 듣는데 순식간에 화가 나더군요. 그 귀한 자식이 사이버 도박을 하는 줄도 모르고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며느리한테 모든 게 네 탓이라고 말하는 시모를 보니 어이도 없고 짜증도 났어요. 저랑 결혼한 지 이제 4년이에요. 4년 데리고 살았다고 몸이 망가져요? 그러면 애저녁에 어머님이 건강하게 나아졌으면 될 일이잖아요. 왜 저한테 따지세요? 그리고 어머니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뭘 먹이는지. 생활비도 안 주는 놈한테 저녁마다 소고기, 장어, 전복,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다 바치는데 뭐요? 결혼을 잘못 시켜서 그렇다고요?
어디 가서 돈도 안 벌어다 주는 남편한테 그렇게 해주는 여자 있는지 물어나 보세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해요? 매번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화풀이 좀 그만하세요. 듣고 있으면 기분 더러우니까.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어른한테 할 수가 있어. 기분이 더럽다니. 엄마가 내 걱정 때문에 좀 과격하게 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 어른을 좀 공경해. 너 하는 거 보면 영락없이 철없는 애처럼 보이잖아. 빨리 사과해. 내가 사과를 왜 해? 사과하려면 어머님이 나한테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해봐. 당신 아픈 게 내 탓이야? 내 탓이냐고. 내가 식사 굶긴 적이 하루라도 있어? 내가 당신 건강 하루라도 안 챙긴 적이 있냐고. 내 몸 챙길 때마다 당신 몸도 꼬박꼬박 챙겼어. 돈 없다고 나한테 생활비 다 대라고 했을 때도 군말 없이 다 해주겠다고 했고. 그런데 뭐? 결혼을 잘못 시켰다고? 내가 병을 키웠다는 말인데 그게 맞는 말이냐고. 그래, 네가 내 건강 안 챙긴 적 없고 내 말 다 들어준 것도 맞아. 그치만 내가 말하는 건 다른 거잖아. 네가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선 넘은 거라고. 선을 누가 먼저 넘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넘은 거 못 들었어? 아, 저번처럼 아예 못 들은 척 하려고? 그래, 됐어. 나도 당신 같은 사람하고 더는 못 살아. 이혼하자. 이혼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나는 어머님한테 사과할 마음 없고 그쪽도 그럴 마음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각자 인생 사는 게 속 편하겠네. 안 그래? 야,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미쳤어? 이딴 일로 무슨 이혼 이야기를 꺼내? 아니, 해. 네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저 망할 년한테 잡혀 살아? 이 엄마가 너 도와줄 테니까 전연이 하자는 대로 해. 이혼한다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너같이 못된 애한테는 우리 애가 아까워. 너하고 우리 아들 이혼하고 나면 내가 더 좋은 여자하고 결혼시킬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혼해. 어머니, 안 돼요. 지금 저는 이혼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발등에 불 떨어진 남편이 끙끙대더군요. 시모에게 뭐라고 이야기는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지가 도박하느라 돈 다 잃고 빈털터리에 마누라한테 생활 책임지게 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속이고 싶어 할 텐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잘 됐다 싶었어요. 이대로 이혼하면 제일 깔끔하니까요. 도박하는 놈 뒤치다꺼리 하느니 이대로 헤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는 이혼하라고 난리고 남편 놈은 생각 없이 꺼낸 한마디에 생각지도 않았던 이혼 이야기를 들었으니 당황했을 거예요. 결국 남편 놈이 집까지 헐레벌떡 달려왔더군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혼할 거야? 나는 절대로 이혼 못해. 왜 우리가 이혼을 해? 내가 사과할게. 엄마가 한 말 모두 내가 사과한다니까. 그러니까 이혼 이야기도 꺼내지 마. 아니, 나는 이혼할 건데? 어머님의 괴롭힘, 그리고 아까 전과 같은 언어폭력. 내가 그런 걸 어느 정도 참으면서 살았던 건 오로지 당신에 대한 믿음 하나뿐이었어. 하지만 그 믿음에 당신이 돌려준 게 뭐야? 그래서 나도 엄마랑 너 사이 최대한 중재했잖아. 아니, 그거 말고 너 나 몰래 도박했잖아. 여태 가게가 힘들어서 빚 만들었다는 것도 싹 다 거짓말이잖아. 너 도박한 거 이미 다 알고 있어. 제가 도박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남편 놈이 아무 말 못하더군요.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어? 나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언제까지 나 우려먹을 생각이었는데 니네 엄마 때문에 힘든데 당신마저 도박을 해? 두 사람이서 쌍으로 나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지? 그럼 나도 내 살 길 찾아가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고맙게 생각해. 내가 당신 엄마 앞에서 도박 이야기 안 한 거. 결국 도박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야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시댁에 어떻게 말했는지는 몰라도 시모는 전화 와서 아주 속 시원하다며 저를 비웃더라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네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했어.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고 잘 살아봐라. 네가 우리 아들만큼 잘난 남자 다시 만날 수 있겠어? 어림도 없지.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 잘 듣고 싹싹하고 예쁜 여자로 재혼시켜줄 거니까. 네, 알아서 하시고요. 그냥 저는 저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요. 이혼한 사이니까 완전 남인 거 맞죠? 저한테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제 말이 허풍이라고 생각했는지 시모가 그러더군요. 피해? 네가 우리 아들한테 준 피해는 생각도 안 하지? 오냐, 내가 죽었다 깨도 너한테 연락할 일은 없을 거다.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됐네요. 도박 자금 마련해달라고 하기 전에 이혼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예전 동서가 잠깐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시모의 구박을 둘이서 함께 받은 사이였다 보니 생각보다 정이 많이 들어서 이혼 후에도 이래저래 연락을 지속하던 중이었어요. 동서는 반쪽이 된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하소연했어요. 형님, 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어머님이 형님 나가고는 2배로 괴롭혀요, 2배로. 말만 하면 너는 첫째처럼 하지 마라. 너 지금 굉장히 첫째 며느리 같은 거 아냐? 아니, 내보냈으면 그냥 깔끔하게 잊고 살면 될걸. 왜 자꾸 매번 그걸 다시 상기시키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아, 진짜? 그 할망구도 여전하네. 이제 막 애 낳고 산후조리하는 애를 괴롭혔다고? 임신 중에도 그딴 말하고? 그것뿐이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우리 친정엄마 어린 시절에 다쳐서 발 저는 거 알고 계시죠? 무슨 일만 생기면 그걸 그렇게 들먹여요. 이번에도 제가 애 낳고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쉬엄쉬엄 하려고 하는데 딱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너도 네 애미처럼 절름발이냐고. 뭘 그렇게 느적느적거리냐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동서에게 되물었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할망구 드디어 미쳤네. 아니,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사람 신경 건드리는 말만 골라서 해? 부모 건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렇다고 자기가 자식들을 그렇게 잘 키운 것도 아니고. 봐봐, 전 남편이나 도련님도 힘든 일을 도와주기를 해. 이런 일이 있을 때 막아주기를 해. 아이고, 동서만 불쌍하게 됐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혼 상담이라는 걸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실제로 할 거라는 말은 아니고 상담해보고 저한테 유리하면 이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요. 이런 식으로 애 데리고 못 살아요. 나중에 애가 커서 어머님이 하시는 거 보고 배우기라도 하면 진짜 세상이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냥 저를 찾아온 게 아니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이혼하고 난 뒤로 워낙 시모가 많이 괴롭힌 것도 있지만 시동생이 동서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명함을 하나 건넸죠. 나 이혼할 때 봐준 변호사 사무소야. 이혼 전문이라 최대한 동서한테 도움되도록 도와줄 거고. 근데 이렇게 시모 괴롭힘으로 이혼하는 거면 그 증거도 갖고 있어야 하거든? 동서가 좀 힘들고 귀찮겠지만 녹음이라던가 녹화, 폰 문자 내역 같은 것도 다 증거로 수집해놔야 할 거야. 고마워요, 형님. 정말 그 집구석 인간들한테 본때를 보여주려고요. 불쌍한 우리 친정엄마를 걸고 넘어졌을 때 이미 선 넘었거든요. 그렇게 동서도 이혼을 준비하더니 곧 시댁에 통보가 갔더군요. 둘째 며느리의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자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실감했는지 시모가 저 이혼할 때와는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서에게 가서 붙잡았다고 하더군요. 이혼 안 하면 안 되겠냐고요.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글쎄, 자기가 치매에 걸렸던 것 같다면서 설마 자기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겠냐며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치매는 무슨... 제삿날을 하루도 안 빼먹고 기억하는 양반이 치매 걸렸다고 우기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저희 친정엄마 절름발이라고 그거 가지고 나한테 괴롭힌 거 기억하냐고 물었더니 그때는 또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대요. 아픈 부모님도 있는데 네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도로 말한 거라고 하는데 형님 말대로 통화 녹음 내역 안 가지고 있었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소송 질 뻔했어요. 진짜 그런 식으로 말했어? 나쁘네, 진짜 나빠. 그래도 이혼했으니 다행이야. 이제 어떡하기로 했어? 저는 친정으로 내려가려고요. 엄마가 발을 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다 성하고 도리 엄마가 애 보고 싶으니 친정에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봐서 위조로 받은 돈이랑 재산 분할 받은 거 좀 더 보태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 있도록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네. 동선에도 반반이지? 우리도 반반 내고 아파트 샀거든. 그럼 동서 전 남편도 이제 시댁에 들어가는 건가? 우리는 아파트 팔고 돈 나눴거든. 뭐, 그럴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죠.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둘이랑 다시 셋이서 알콩달콩 잘 살게 됐으니까요. 그분 원하시는 대로 된 거네요. 저와 이혼한 전 남편도 재산 분할 후에는 빚만 남아있는 상태라 결국 시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시동생이 추가된다니 얼마나 웃긴 상황인지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죠. 이제부터 시모는 두 아들을 건사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며느리가 없으니 식모처럼 두 아들 밥을 챙겨야 했고 매일 청소까지 해야 했죠. 그 소식을 듣는데 어찌나 고소하던지 매번 며느리 하는 거 없다며 말로만 난리치던 시모가 이제는 그 며느리들이 하던 거 고스란히 하고 있었으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70이 다 돼가는 노인이 안 힘들 수가 없잖아요. 결국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몸이 힘들고 나서야 인정한 시모가 동서에게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동서한테 얼토당토 않은 말을 했다더군요. 용서해줄 테니 돌아오라고요. 자기가 뭘 용서를 해준다는 말인지. 사람 괴롭혀놓고 도리어 자기가 용서해준다는 말을 하는 시모를 보며 아직도 제정신 못 차렸네 싶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저한테 시모가 연락 왔었다는 말을 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저에게도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때 죽었다 깨어나도 연락할 일 없다며 큰 소리 뻥뻥 친 게 시모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모 연락 자체를 받지 않았죠. 그리고 문자 남겼어요. 전화하지 마시라고 할 말 없다고 말이죠. 아주 칼같이 끊어냈더니 더 이상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결국 체념했는지 다 큰 두 아들 뒤치다거리나 하며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도박쟁이 첫째 아들이 제정신은 차렸나 보다 싶었던 그때 드디어 폭탄이 시댁으로 날아갔더라고요. 저도 폭탄이 시댁에 떨어진 줄은 몰랐는데 다짜고짜 시모가 찾아오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야, 네가 우리 아들 돈 가로챘지? 우리 아들한테 돈 빌리라고 해놓고 빚 만들었잖아. 이 나쁜 년, 당장 안 나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앞에서 난리를 피우는 시모를 보며 아, 드디어 그 문제를 시모가 알았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제 탓을 하더군요. 이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말이죠. 저도 열받아서 문을 확 열었어요. 문 앞에 기대서 문을 두드리던 시모 몸이 뒤로 확 밀렸죠. 야! 죽일년, 네가 그랬지?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 했어? 이혼하기 전에 돈 다 빼먹고 애한테 빚만 남겨? 오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왜 아무 상관없는 나한테 와서 이 난리예요? 연락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와서 행패냐고요. 무슨 일? 네가 우리 아들 빚 만들어내놓고 이혼했잖아. 지금 집으로 독촉장이 몇 개가 날아오는 줄 알아?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이게 다 네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아드님한테는 물어보셨어요? 딱 봐도 아들한테 말 안 하고 나한테 먼저 온 거네. 아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건데요. 하긴 그 인간이 진실을 말해줄 리도 없지. 그럼 잘 들으세요. 당신 귀한 아들 도박쟁이에요. 도박하느라 억대 빚을 지고 나한테 생활비며 집안에 드는 돈 다 맡긴 인간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 독촉장도 다 도박 빚지고 못 갚아서 날아온 거라고요. 도박? 우리 아들은 절대 아니야. 집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안 나가는데 무슨 도박이야? 네가 우리 아들한테 덮어 씌우려는가 본데? 요즘에 누가 도박을 밖에 나가서 해요. 사이버 도박이라고 인터넷으로 하는 거 있어요. 궁금하시면 주변 사람 도움받아서 알아보시던가요. 여하튼 저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그 사람 빚지기 시작할 때 이미 이혼한 상태고 도박 빚에 대해서는 갚아줘야 할 의무도 없고요. 이제 그 사람 가족은 제가 아니라 그쪽이잖아요.
제 말에 시모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설마 하는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친히 가르쳐주는데도 못 믿는 걸 보니 귀한 아들 사랑이 참 대단해 보였죠. 아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네가 나를 속이는 거야. 우리 아들이 도박 같은 거 할 리가 없잖아. 네 탓이야. 이건 다 네 탓이라고.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 성실하고 착한 우리 첫째가 왜 그런 짓을... 아, 네가 끌어들였지? 네가 우리 아들한테 도박하라고 시켰지? 미쳤어요? 우리 집은 도박이라고 하면 학을 뗄 정도로 싫어해요. 이번 이혼할 때 사실 그 사람 도박인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 알고 저희 친정에서 빨리 인연 끊으라고 할 정도로 싫어하세요. 뭘 알고 말해야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니년이 그랬잖아. 시모는 그저 저만 탓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제 욕만 하더군요. 그렇다고 이렇게 놔둘 수도 없어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엄마 데려가라고요. 그렇게 부랴부랴 전 남편이 저희 집 앞에 왔더군요. 저를 탓하기만 하던 시모가 자기 아들을 보고는 급히 묻더군요. 너 도박하냐? 진짜로? 이 엄마한테 숨기고 도박한 거야? 어이 참,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남의 집 앞에서 이러지 말고 빨리 집에나 가요. 어서 일어나요, 어서. 애미가 묻잖아. 너 도박하냐고? 진짜야? 시모가 추궁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시모를 끌어내려고 애만 쓰는 자기 아들을 보더니 시모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군요. 이 정신 나간 놈이 도박을 해?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고나 하는 거야? 너 그거 손모가지를 끊어도 못 끊는 게 도박이야. 그걸로 지금 빚을 억이 넘도록 지고 망할 것 같으니라고 네가 그러고도 엄마 집에 기어들어와? 양심이라는 게 있는 놈이야? 시모가 눈 돌아가니 정말 무섭더군요. 아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는데 보고 있던 저까지 놀랄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감싸고 돌며 우리 아들 하더니 아들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원수 보듯이 하더군요. 너 같은 놈 자식으로 키운 적 없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 이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것도 그 도박빚 때문이지? 우리 집에 있으면서 패기치지 말고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난 너랑 한 집에 있기 싫어.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나가. 와,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와이프랑 이혼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만드는 바람에 이혼하게 된 거잖아요. 아들 이혼시켜놓고 언제는 다 해줄 것처럼 받아들여주더니 꼴랑 도박 좀 했다고 지금 사람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난 못 나가요. 못 나가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왜 와이프 속을 긁어서 이혼을 하게 만들어요? 나 이혼할 생각 없었다니까. 이혼 안 하고 와이프가 내 빚 갚아줬으면 모든 게 다 그대로 해결될 일인데 엄마 때문에 다 망친 거잖아요. 나 그럴 생각으로 이혼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와이프 속 긁었고 엄마 아니었으면 지금쯤 와이프가 내 빚 다 갚아주고도 남았을 거라고. 얼빠진 소리 하고 있네. 야, 내가 왜 네 빚을 갚아줘? 가게에서 사업하다가 생긴 빚이면 몰라. 근데 도박하다가 빚인 거잖아. 그걸 내가 왜 갚아주냐고. 나는 그런 거 갚아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고요. 일단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왜 남의 집 문 앞에서 난린데? 나는 이미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우리 집 앞에서 말고 다른 데서 하세요. 월! 월! 두 사람을 내쫓는 제 모습에 얼빠진 표정을 짓던 두 모자는 지금 상황이 모욕적이고 짜증나는지 서로 아주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남편을 향한 시모의 반발은 생각보다 엄청났고 남편 또한 그런 시모에 대한 배신감이 생각보다 깊었나 봐요. 둘이서 욕을 주고받는데 듣고 있는 것도 힘들 정도였어요. 이 미친놈 좀 보게. 네가 사람이야? 네가 사람 새끼냐고.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 부양할 생각은 안 하고 부모 가진 거 뜯어먹을 생각이나 해? 어림도 없지. 내 노후 자금 너한테 뜯기느니 내가 너를 버리고 만다.
그리고 이혼하란다고 하는 건 무슨 바보짓이야? 네가 싫었으면 끝까지 버텼으면 될 거 아니야. 너도 좋다고 이혼해놓고 이제와 내 탓을 해? 에라이 천하의 몹쓸 것. 몰라요. 모르겠으니까 엄마가 내 빚 다 갚아줘요. 어차피 내 주소도 엄마네 집 앞으로 돼 있어서 엄마 집도 차 앞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집 잃기 싫으면 그냥 얌전히 내 돈이나 갚아달라고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더군요. 게다가 이혼하고 나니 뻔뻔함도 늘었고요. 이혼하고 나서 저런 모습을 알게 돼서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그 뻔뻔함의 수치만큼 시모의 혈압도 덩달아 올라갔죠. 이놈이 이러고도 지금 돈 갚아달라는 말이 나와? 야, 네가 망친 놈 다시 데려가. 나는 이딴 놈 자식이라고 인정 못한다. 다 알면서도 이혼한 네가 제일 나빠. 얼른 이놈 다시 데리고 가. 결국 시모는 이번에도 또 제 탓을 하더군요. 제가 도박하라고 들이민 것도 아니고 제가 도박을 하면서 물들인 것도 아닌데 말이죠. 무조건 아들 못난 점은 며느리가 잘못한 거, 아들 잘난 점은 자기가 잘한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모를 보니 딱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이미 반품한 지 오래됐는데 이제와 다시 가져가라니. 공짜로 준대도 다시 안 받을 건데 말이죠. 저한테 아들 돌려달라고 난리치신 게 어머님이세요. 이제 와서 데려가라 한들 원래부터 어머님 거였는데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착하고 대단한 아들 데려가서 예쁘고 착하고 뭐라더라? 완벽한 여자 만나서 재혼시켜준다고 하셨죠? 꼭 그렇게 하세요. 저는 한번 당해봤으니 다른 사람한테 기회 드릴게요. 혹시 모르죠? 재산 다 잃고 도박 빚만 산더미라도 좋아해줄 여자 어디 있을지.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박에 돛자만 들어도 도망가겠지만 그렇게 귀한 아드님이잖아요. 어머님처럼 맹목적으로 사랑해줄 사람 있을지도 모르죠. 한껏 빈정거리는 제 말을 듣고 시모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더니 아주 아파트 떠나가라 곡소리를 내더군요. 아이고, 내가 말년에 복이 없어서 이렇지. 어디서 여우 같은 며느리 떼어냈더니 자식놈이 사고를 치네.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어쩌면 좋아. 한이 가득 담긴 목소리만 들으면 진짜 억울한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지금 이 상황이 모두 자기가 만든 결과인데도 말이죠. 며느리인 저를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저 빚더미 골칫거리를 떠안게 될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만약 조금이라도 이혼하는 게 늦어졌다면 전 남편의 짜증나는 생각대로 됐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제가 남편 빚을 갚아주는 상황이요. 뭐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저는 이제 이 집구석이랑은 관련 없는 사람이지만요. 좀 그만하고 일어나요. 언제까지 여기서 창피하게 이러고 있을 건데요. 빨리 일어서요.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아들놈의 손을 탁 내친 시모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것 같은 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를 툭툭 털며 경고를 날리더군요. 똑바로 들어. 나는 절대로 도박하는 놈 집에 못 들여놔. 빚 갚기 전까지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알아들었어? 그러더니 시모 혼자 뒤뚱뒤뚱 걸어가더군요.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시모 뒷공무니만 쫓고 있고요. 빚진 거마저 제 탓이라며 우리 집에 와서 온갖 분란만 만들어 놓고 돌아갈 때 사과 한마디도 없는 둘을 보니 참 똑같구나 싶었어요. 얼마나 제 탓이 하고 싶겠어요? 근데 정작 제 잘못이라고는 없으니 뱉어낼 말도 없는 거겠죠. 그렇게 돌아간 두 사람의 앞에 기다리고 있던 건 슬픈 고난의 길뿐이었더라고요. 전 남편이 뭐라고 시모를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댁집을 팔았다더군요. 그리고 월세로 이사를 갔더군요. 시댁집 판 돈으로 도박 빚을 갚으려는데 그걸 전 남편이 홀라당 다시 도박에 날려버렸다네요. 그거 알고 시모가 전 남편을 두들겨 패면서 욕을 한 바가지를 했답니다.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 또 도박에 쓰냐고. 그러게 왜 남편한테 그 돈을 쥐어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동서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전 남편 동생도 자기 형이 도박한다는 걸 알고는 아무도 모르게 시댁에서 짐 빼서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도박빚 갚아달라고 할까봐 미리 손절한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결국 전 남편의 도박 여파는 시모에게 모두 떠넘겨졌고 시모는 모아두었던 짜투리 노후 재산마저 모조리 털릴 위기에 처하자 월세방 내놓고 본인 동생 집으로 피신했다고 하더군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뻔하죠. 돈 못 갚은 전 남편은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했다는데 결국 파산은 법적으로 도박빚은 안 된다고 하고 개인회생은 원금을 모두 탕감하는 조건으로 회생 신청이 된다고 했대요. 이거 믿고 빚을 그만큼 진 것 같은데 결국은 모조리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절망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뺀질나게 시모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모는 그렇게 귀하다며 아끼던 아들을 2번 다시 만나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자기는 도박하는 자식 낳은 적도 없고 그런 자식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며 시모 본인 동생에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이대로 요양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게 낫겠다는 말까지 했다니 얼마나 자기 자식이 꼴도 보기 싫었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나 싶더라고요. 진짜 고부 갈등으로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댁의 몰락은 처참했어요. 시모는 모르겠지만 시모의 괴롭힘 덕분에 전 남편과 빠르게 손절할 수 있었던 저는 솔직히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연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당시에는 괴로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으니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에 성공한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이유는 친정해줘야 할 것들을 어떻게든 줄이려던 시댁과 남편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그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야 했던 시댁과 전 남편에 대한 사연을 알려드릴까 해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나고 1년의 열애 끝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남편 집은 꽤나 잘 사는 집이었고 저희 집은 그다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죠. 제가 어릴 때는 가난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뒤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점점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의 헌신 덕분에 힘든 상황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죠. 시댁에서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그나마 대기업 직장인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받아들여 준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집을 구하는데 괜찮은 곳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직장과 가까우면 너무 금액이 컸고 금액을 맞추면 직장과 너무 멀어지는 상황이니 어느 한 곳 정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오는 매물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매물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죠. 모든 것이 애매한 조건이었지만 딱 하나 그 집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바로 할머니와 저의 추억이요. 제가 본 그 구옥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살던 집이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그 집도 팔아야 했는데 정말 무슨 인연인지 제가 결혼할 때쯤 그 집이 매물로 나왔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오빠, 나 그 구옥이 너무 갖고 싶어. 왜 굳이 거기야? 거기보다 훨씬 좋은 곳도 많잖아. 근데 가격도 적당하고 직장도 그렇게 멀지는 않고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왠지 정감 가잖아. 작지만 정원도 있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집을 저희 신혼집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안쪽은 리모델링해서 쓰면 새 것처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의 정원에는 제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심어준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나무만은 제가 꼭 다시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다행스럽게도 그 집이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았고 남편 직장과는 더 가까웠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조건으로 그 집을 계약하기로 했어요. 신혼집은 리모델링 비용까지 합쳐서 저희 둘이서 반반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돈은 이미 주택 구매 시 다 썼죠. 사실 저는 리모델링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저희 아버지에게 공사를 부탁하려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토목업에 종사하는 분이셨거든요. 공사 인부로 현장에도 가고 따로 의뢰를 받아서 인테리어 수리해주는 일을 하셨어요. 프리랜서로 하는 일이다 보니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솜씨도 좋고 알고 지내는 인부들도 많았기 때문에 한번 부탁을 해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시모가 반대를 하더군요. 예, 돈 아끼려고 그런 생각하는 마음은 잘 알겠는데 그렇다고 오랫동안 살 집을 이런 식으로 공사장에서 일만 하던 사람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건가 싶어. 혹시 문제라도 생겨봐. 그럼 어떡하니? 우리가 너희 아버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 그리고 일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면 더 부담스러운 법이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 공사장에서 일만 하신 건 아니고 원래는 인테리어가 주 업무세요. 일이 없을 때는 공사 현장에 가서 일도 많이 하셔서 그렇지 인테리어도 자신 있는 분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잖니. 네 아버지 솜씨가 좋았으면 여태껏 의뢰가 많이 들어왔겠지. 그런 거 아닌 거 보면 너희 아버지 솜씨도 알만하지. 아버지라고 무작정 감싸고 도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라. 나중에 너희 아버지 욕먹으면 어떡하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빈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기분도 정말 나빴죠. 솔직히 거기에서 대들려다가 꾹 참았어요. 아버지를 불러서 해달라고 해봤자 서로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뻔하고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꼬투리 잡아 아버지를 얼마나 쥐잡듯 잡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지들이 알아서 하게. 저야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흘러가는 상황이 묘했어요. 남편은 분명히 믿을 만한 곳이라며 의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상황들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온 집안을 다 뜯어놓긴 뜯어놨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공사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그거 조심해야 돼. 돈 먼저 주면 절대 안 되고 고쳐주면 돈을 준다고 이야기해. 만약에 돈 줬다가 안 고쳐주고 그냥 도망가면 우리 돈 다 버리는 거야. 알지? 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귀찮은 듯 말하는 남편을 보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그런 멍청한 짓을 하겠나 싶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공사는 여전한 상태였고 인부들은 아예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집이 방치되는 동안 남편이 하는 것이라고는 인테리어 회사에 전화하는 것뿐이었죠. 전화는 받지도 않았지만 끊임없이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곧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어떡해? 이 사람들 진짜 미쳤나 봐. 내가 돈을 줬는데도 공사를 안 해줘. 이제는 내가 전화해도 받아주질 않아. 아니, 왜 돈을 줘? 내가 돈 주지 말라고 했잖아. 돈을 안 주면 공사를 안 해준다는데 그럼 어떡해? 나도 어쩔 수 없이 준 거라고. 대체 얼마를 줬는데? 설마 리모델링 비용으로 쓸 돈 다 준 건 아니지?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 사놓고도 못 들어가는 게 더 힘든 거지. 여보, 진짜 집 좀 어떻게 좀 해줘 봐봐. 장인어른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진짜로 이사 들어갈 날짜를 못 맞출까 봐요. 그래서 결국 친정아버지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어쩔 수 없이 중단된 공사를 부탁했죠. 역시 아버지를 통해 부탁하니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렸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딱 원했던 예쁜 내부가 완성되었죠. 그렇게 리모델링을 끝낸 후 시모의 요청에 의해 집들이를 하게 됐어요. 집에 온 어머님이 그러더군요. 이거 봐, 얼마나 예쁘게 잘 나왔니? 아는 사람이라고 아무한테 맡겼으면 나중에 어쩔 뻔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더 낫지? 시모는 저를 흘겨보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그 집이 저희 친정아버지가 리모델링 한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너무 웃겼어요. 무시하던 저희 아버지가 한 리모델링에 감탄하며 칭찬하는 시모를 보는데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그리고 그때 집들이 왔던 고모님이 칭찬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질부, 너무 예쁘다. 집 어느 회사에서 했어? 우리 집도 이제 다 낡아서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곧 이사 가야 하는데 리모델링 하면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어. 정말로 어디서 한 거니?
가르쳐 줄 수 있어? 제가 미소만 지으며 가만히 있자 남편이 고모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리모델링 우리 장인어른이 해주셨어. 업체 통해서 하는 것보다 더 잘 돼서 나도 기분 좋아. 정말? 너무 좋겠다. 역시 아는 사람 통해서 하면 깔끔하고 좋다니까. 혹시 연락처 가르쳐 줄 수 있니? 우리 집도 어떻게 좀 안 될까? 친정아버지의 솜씨를 찬양하는 고모들을 보며 시모는 깜짝 놀란 듯 하더군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사이에서 입만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옳게, 사돈댁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없어? 이렇게 솜씨 좋은 사돈 소개도 안 시켜주고 너무하네. 우리 저번에 리모델링 해야 한다고 말한 적 있잖아. 그때라도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여태껏 발품 파는 일 없었을 텐데. 그러게요. 저도 우리 사돈댁이 이렇게 능력이 좋은지 몰랐네요. 아니 며느리가 매번 겸손하게 이야기해서 나는 또 이렇게 출중한지 모르고 고모들 눈에도 예뻐 보이는가 보네요. 그래, 내가 딱 원하는 인테리어가 이런 거였어. 너무 젊지도 않고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고 딱 감각적으로. 그렇죠? 걱정 마세요. 제가 사돈한테 잘 말해서 예쁘게 잘해달라고 말을 해놓을게요. 저희 아버지를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 정도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던 시모 입에서 결국 친정아버지 칭찬하는 말이 입 밖으로 술술 나오더군요. 속으로 정말 고소했거든요. 그렇게 무시하던 저희 아버지 진가를 당신 입으로 말하는 기분이 어떤가 묻고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집들이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추궁 타임이 시작됐어요. 그 추궁의 주인공은 남편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다른 업체 알아본다더니 왜 너희 장인어른한테 신세 졌니? 엄마, 그게 아니라 저도 상황이 좀 급해서.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답답했던 시모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너 설마 중간에서 너희 아버지한테 일 주자고 말한 거니?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리모델링 한 거야? 아니요. 저는 아버지에게 부탁한 적 없고 남편이 업체 찾아서 리모델링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업체가 사기꾼이었는지 집을 다 뜯어놓고는 돈만 홀라당 가져갔지 뭐예요? 제가 남편한테 돈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머님한테 받은 돈 중에 1,000만 원만 남기고 싹 다 입금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도망가고 집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업체는 나중에 찾아가니 아예 없는 주소고요. 그렇게 사기당했다며 울면서 저한테 부탁하는데 그럼 어떡해요? 저라도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한 거예요. 다행히도 아버지가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셨고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시모의 인상이 찡그려지더니 지끈거리는 이마를 부여잡고는 자기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사기꾼한테 돈을 줘? 일을 안 했는데 돈을 왜 줘? 너 진짜로 돈 다 날린 거야? 1,0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면 확실하냐고? 엄마, 아니, 나도 잘해보려고 그랬지. 돈 주면 잘해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렇게 도망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 왜 몰라? 일도 안 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놈은 사기꾼이지. 너 이런 정신머리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한 거야? 사기 안 당하고 여태까지 산 게 신기하다 이놈아. 엄마, 근데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장인어른이 리모델링 해주셨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없어서 지금 돈을 못 드리고 있어. 1,000만 원 먼저 드렸거든? 나머지는 엄마가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야,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그리고 네가 사기당한 돈을 왜 나한테 와서 찾아? 엄마,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부탁이야. 너 집 살 때도 엄마가 돈 빌려줬잖아. 그 돈 가져가고 이제 남는 거 없어. 시모가 제 눈치를 살짝 보고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돈이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을 거예요. 시부가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 돈이 없을 리는 없죠. 그런데 시모가 뜬금없이 금으로 가져가지 않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일단 아버지한테 물어본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금으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리모델링 비용의 차액을 금으로 받았어요. 알고 보니
시부모가 모아놓은 금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남편 어릴 때 받은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등이었죠. 언젠가 남편한테 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돈은 주기 좀 그렇고 대신해서 이거라도 넘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감안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희가 현금을 손해보는 거랑 마찬가지지만 아버지는 여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리모델링을 해준 뒤로 여러 군데서 아버지를 찾는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 동네에서 리모델링 꼼꼼하고 잘해준다는 소문이 나서 바쁘게 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신혼집에 집들이는 무사히 끝났죠. 시부모가 저희 친정아버지에 대해 인식을 달리한 좋은 일이었기도 했죠. 그렇게 별일 없이 평범하게 시간이 지났죠. 그동안 시부모는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저희 아버지 실력이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결혼 3년 차쯤에 친정아버지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딸, 안 싸더니 연락 왔던데? 지금 살고 있는 집 리모델링 하고 싶다고 말이다. 내가 해줘도 될까? 일단 너한테는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의 부탁은 절대로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신혼집 상태를 보고 아무것도 모른다며 무시하던 저희 아버지를 찾은 걸 보니 이제야 친정아버지 진가를 알아챘나 싶어서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그럼 해드려도 되지. 아빠가 상담 잘해서 원하는 대로 잘 맞춰줘. 그런데 아빠 요즘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바쁘기는 한데 그래도 네 시댁이잖아. 내가 좀 더 신경 써야지. 그런데 걱정은 안 돼?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공사 잘못되면 진짜 아빠 물고 뜯을 사람들이거든. 나는 왜 이렇게 걱정되지? 괜찮아. 아빠가 애도 아니고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무 걱정 말고 있어. 그렇게 저의 작은 걱정을 뒤로하고 공사는 완벽하게 끝났어요. 시부모가 원하는 사항을 맞추느라 기한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굉장히 흡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죠.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시부모가 입이 귀에 걸릴 만큼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터졌어요.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공사 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공사 진행 중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공사가 다 완료된 뒤에 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미루더군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시모에게 먼저 말했죠. 어머님, 저희 아버지 공사 대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만 일한 거면 상관없지만 함께 일한 아저씨들도 일한 만큼 돈은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래도.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 너도 알잖니? 너희 시아버지 사업이 요새 좀 많이 힘든 거. 그럼 사업 힘들 때 리모델링은 왜 하셨는데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일단 참았어요. 그리고 다시 되물었죠. 그러니까요. 아버님 사업 힘든 만큼 저희 아버지도 지금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는 모르지만 다른 아저씨들은 아마 신고라도 해서 그 돈 당장 받으려고 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신고라는 무서운 단어에 시모도 한 발짝 물러서려는 건지 저한테 거래를 제안하더군요. 택도 없는 거래를요. 내가 공사 대금 안 주겠다는 거 절대 아니야. 돈이 없으니 다른 걸로 줘도 괜찮을까? 이를테면 땅 같은 거.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걸로 공사 대금 치른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참에 재테크한다 생각하고. 공사 대금이 약 7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땅값이 7천이라는 건 그만큼 아주 작거나 쓸모없는 땅일 확률이 크다는 거잖아요. 땅값이야말로 여기저기 금액대가 다 다른데 게다가 혹시라도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면 개발도 안 되고 건축도 제대로 못하는데 받아봐야 소용도 없을 거고요. 저는 반대했어요. 어머님, 그건 좀 아니죠. 어디에 어떤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아닐 테고 지방이라도 큰 평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산골 오지에 있는 땅이거나 임야 그린벨트 같은 곳일 텐데 제가 뭘 믿고 그 땅을 아버지한테 드려요?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씀 좀 하세요. 여보, 잠시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가 가봤는데 굉장히 괜찮은 땅이야. 강원도 깊은 곳에 있지만 경치도 좋고 진짜 나쁘지 않은 곳이라니까. 근처에 집도 몇 채 있어. 완전 오지는 아니고 전원주택 부지로도 좋고. 남편이 급히 시모를 변호하더군요. 남편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한 발짝 물러서기로 했죠.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그렇게 시모가 적어준 주소는 제대로 된 주소가 아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제가 바보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님 그 정도의 상식도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어쨌든 제가 그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떼니 소유주가 시모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주소를 잘못 적어준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남편 컴퓨터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 토지 찾기를 찾아서 확인하기로 했어요. 시모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했지만 남편이 예전에 공인인증서 갱신해주고 남편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까지 옆에서 본 적 있거든요. 공인인증서 비번도 남편이 포스트잇으로 화면 옆에 딱 붙여놔서 바로 확인 가능했죠. 그렇게 시모 이름으로 된 땅을 하나 찾았는데 인터넷 지도로 확인해보고는 얼얼해진 뒷골을 어루만져야 했어요. 딱 봐도 강원도 산골 완전 오지인데다가 무엇보다 맹지였어요. 그 토지에 인접한 도로라고는 없었거든요. 이딴 땅을 7천만 원짜리 공사대금과 퉁치려는 시모에게 악감정만 드는 그때 순간 스치는 기억이 있었어요. 남편과 연애할 때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얼마 전에 사기당했어. 몇 년을 알고 지내던 분이었는데 엄마한테 좋은 땅 있다면서 같이 보러 가서는 다른 좋은 땅 보여주고 실제로는 도로도 없는 맹지를 팔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집에서는 난리야. 엄마가 그 쓸모도 없는 땅을 1억을 넘게 주고 사는 바람에. 아이고, 너희 어머니 힘드시겠다. 원래 속이려고 작정하면 어쩔 수 없댔어. 몇 년을 알고 지내면서 밑밥 갈 줄 누가 알았겠어? 오늘 들어가서 어머니 잘 위로해드려. 정말 제 기억력에 찬사를 보내주고 싶었죠. 찰나에 거기까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괘씸한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시부모가 힘들게 사는 거면 몰라도 작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회사가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저희한테 이런 짓을 하나 싶었죠. 정말 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직도 우리 집을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공사대금을 온전히 주기 싫고 어떻게든 깎아내고 싶은 거구나. 그래도 지들이 싼 똥을 우리더러 치우도록 만드는 거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저도 더는 참고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시댁으로 갔죠. 남편도 그쪽으로 오라고 했고요. 다들 모였을 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주시겠다는 땅 제가 찾아봤어요. 산골 오지에 맹지던데요. 그런데 그거 예전에 부동산 사기당했을 때 뭣도 모르고 사신 땅 아니에요? 왜 그걸 저희한테 떠넘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바보로 보여요? 거기까지 알아낼 줄은 몰랐는지 다들 당황하며 눈치만 보더군요. 당신 주소는 어떻게 알아낸 거야? 너랑 너희 집이 안 가르쳐 주니까 내가 직접 알아봤지. 내 토지 찾기 하니까 나오던데. 뭐? 그거 우리 엄마 공인인증서 없으면 못 보잖아. 우와, 당신 지금 나 몰래 우리 엄마 재산 알아본 거야? 이야기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남편을 보며 제가 피식 웃었어요. 재산? 그것도 재산이야? 사기당해서 처박아 놓고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그 재산? 공시지가 확인해보니까 공사대금에도 못 미치던 정말 별거 없는 땅이던데. 지금 여기서 화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네가 화를 내. 정신 나갔어? 너까지 어머니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굴 거야? 아, 아니면 네가 본체였어? 네가 어머니한테 그러라고 시켰니? 야, 너 부모님 앞에서 무슨 말 하는 거야? 미쳤어? 미치긴 누가 미쳐? 네가 미쳤지. 내가 주소도 확인 안 하고 부동산을 낼름 받을 줄 알았어? 그런 와중에 다른 주소 준 사람은 또 뭐고? 내가 바보로 보여?
등기부등본은 찾아보지도 못할 사람처럼 생겼나? 소유주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님. 할 말 없으세요? 그 땅 팔리지 않으니 그 가격이라도 저희한테 던지고 싶었던 거죠? 말씀해 보세요. 그래, 그랬다. 그런데 그게 뭐? 공사대금 줄 돈은 없고 대금은 내야 하니 내가 생각한 절충안으로 꺼낸 말이야. 주소는 내가 잘못 찍어준 거고. 그리고 너는 애가 은혜도 모르고 이 시어미를 이렇게 못살게 굴 수가 있니? 막말로 너희 아버지 우리 덕분에 일거리 많아진 거 아니니? 그 정도로 의뢰 많이 받았으면 우리 집 공사 정도는 공짜로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왜 어머님 덕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솜씨가 좋아서 일이 많이 들어온 걸, 그리고 생색내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신혼집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며 막은 사람이 누군데. 그래놓고 뭐요? 우리 덕분? 바보 같은 남편 덕분이겠죠. 등신같이 사기만 안 당했으면 저희 아버지가 뒷수습해줄 일도 없었을 테니까.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지금 무시하는 거지? 우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못 참아. 그리고 우리 집이 돈 떼먹는 데어? 준댔잖아. 돈 없으니까 땅으로. 그 땅이 없는 땅도 아니고 실제로 있는 땅이야. 돈도 우리 팔려는 것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땅이고. 사기당했으니까 그렇지. 지금 네 말은 우리더러 너희 엄마가 싼 똥이나 치우라는 거잖아, 이 나쁜 놈아. 뭐? 똥을 치워? 야, 너 말 그따위로밖에 못해? 그래, 못한다. 그게 진실인데 뭘 어떡하겠어? 왜? 한 대 치고 싶어? 쳐! 치고 나도 편해져 보자, 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던 시부모와 남편은 막 나가는 저를 보며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니 남편이 이내 그러더군요. 네가 이렇게까지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인간인 줄 몰랐어. 우리 이혼하자. 어차피 애도 없는데 잘 됐지 뭐. 그리고 엄마가 이번 리모델링 끝나면 더는 너 쓸모도 없으니까 이혼하라고 했거든? 내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엄마 말이 옳았던 것 같다. 이혼해. 아, 벌써 이야기가 그렇게 다 된 거였어? 그러니까 그딴 땅도 땅이라고 넘기겠다고 하지. 피치, 내가 너 용서할 줄 알아? 공사대금 죽을 때까지 너 괴롭혀서라도 다 받아낼 거야. 한 푼도 남김없이 탈탈.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돈 없어. 공사대금 받아가고 싶으면 돈 생길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 땅으로 가져가. 그거 아니고는 타협 없어. 왜 돈이 없어? 네가 주면 되지. 우리 신혼집 나한테 넘기고 가. 내가 차액 줄게. 그럼 되지? 그건 못 주지. 집값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머리 쓰려는 것 같은데 그건 안 돼. 재산 분할하더라도 그 집은 내가 가질 거야. 너랑 내가 반반 냈으니 내가 시세에 반 떼주면 되는 거잖아. 남편분이 무슨 생각인지 빤하더군요. 그 집은 9억이지만 안쪽 리모델링이 잘 돼서 저희가 샀던 가격보다는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게 됐거든요. 솔직히 그 집을 뺏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집이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살던 집이었고 제가 태어났을 때 심었던 나무가 그대로 자라고 있었거든요. 한 번 잃었던 걸 다시 되찾은 기분이었기에 이대로 놓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단 집은 내려놓기로 했어요.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애착을 지닌 집이기에 저에게는 좋은 집이었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일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그날의 대화는 이혼이라는 결론으로 끝났어요. 시댁에서 나와 거리를 떠돌던 제가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 공사대금 어떡하지? 그 집에서는 절대 못 주겠대. 땅으로 받아가라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진짜 쓸모라고는 하나도 없는 땅이더라고. 그래? 일단 주소 좀 보내줘봐. 아빠가 한번 알아볼게. 그렇게 이틀이 지났을 때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 다른 말을 하더군요. 돈으로 줄 생각 없다고 하면 그냥 포기한 척 땅으로 받아. 대신 공시지가로 쳐서 받을 거니까
공사대금에 못 미치는 나머지 2천만 원은 현금으로 달라고 하고. 그 땅 산다고? 아빠, 잘 생각해봐. 그거 진짜 쓸모없는 땅이라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사. 그 집 사람들 은근히 욕심은 많은데 선택을 잘 못하더라고. 친정아버지가 하는 말을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그냥 그렇게 그 땅을 받기로 하고 이혼했죠. 역시 애가 없어서 그런지 이혼은 순식간에 되더군요. 재산 분할을 했는데 집값을 나눠야 했거든요. 어차피 돈 반반 주고 들어갔으니 반은 저한테 줘야 했는데 그 돈이 없는지 남편이 그 집을 담보대출로 잡아서 저한테 2억을 떼주더군요. 위자료도 조금이지만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공사대금 2천만 원과 그 땅도 저희 쪽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걸로 뭘 해야 하나 막막했거든요. 땅 받을 때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받으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받았는데 아버지는 그냥 때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만 했어요. 저는 2억과 위자료를 가지고 도시 외곽 쪽에 작은 전세를 얻었어요. 그렇게 계속 일만 하느라 공사대금 대신 받은 땅은 1년 넘도록 신경도 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강원도에 땅 가지고 있으시죠? 저는 그쪽 분 땅이랑 맞닿아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인데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강원도 땅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알겠다고 하고는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1년 전에 그 땅 사서 펜션을 올렸거든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돼서 옆에 있는 땅도 사서 건물을 하나 더 올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땅을 사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그 사진부터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 땅이 맞는지 확인도 좀 하고 펜션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보고 싶거든요. 그 사람이 보여준 사진에는 기존에는 없었던 도로가 들어서 있었어요. 게다가 펜션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급스러워 보였고요. 아버지가 물었죠.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말한 금액은 우리가 산 땅값의 무려 4배였어요. 물론 4배라도 엄청 큰 금액은 아니었죠. 원래 워낙 헐값이었던 땅이었으니까요. 사실 땅 사고 나서 조경사였던 오빠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심어 예쁘게 꾸며놓고 한쪽 구석에 하우스처럼 식물 재배도 하고 있긴 했죠. 그거 보고 마음이 가신 모양이더라고요. 그 조경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도로가 생겨서 맹지가 아닌 게 되고 여러모로 효용성이 높아지면서 상대 쪽도 그만큼 가격을 책정한 거였어요. 아버지와 저는 내색은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팔기로 결정했어요. 시모가 헐값에 넘겼던 공사대금이 4배로 돌아오게 됐죠. 게다가 호재는 더 있었어요.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저희 신혼집 공사를 해줬잖아요. 그때도 남편이 리모델링 비용을 사기꾼한테 다 털리는 바람에 시모가 남편 아기 때 받았던 금반지와 팔찌, 목걸이를 저희한테 공사대금 대신 줬잖아요. 5, 6년 사이에 금값이 2배로 확 뛰어버린 거죠. 그 인간들이 저희에게 떨이 팔듯 내놓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저들이 알까 싶었는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잘 지냈어? 혹시 시간 있으면 좀 만날까? 오랜만에 할 이야기도 있고. 난 할 얘기 없는데? 차갑게 끊어내는 제 말투에 전 남편이 당황한 듯 말하더군요. 엄마도 당신 얼굴 잠깐 보고 할 말 있다고 하셔서 너 바쁘면 우리가 너 있는 대로 갈게. 기분이 좀 묘했죠. 이렇게 끊어내려고 철벽치는데 여기까지 오겠다느니 내 사정에 무조건 맞추겠다는 저 느낌이 왠지 모르게 수상했거든요. 꼭 만나야 해? 나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은데? 줄 것도 있으니까 만나야 하지 않을까? 뭔진 몰라도 준다는데 안 나갈 순 없었죠.
혹시 그 집에 뭘 두고 왔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대뜸 탁자 위에 올린 건 돈이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장인어른 당신 아버지가 우리 엄마네 공사해주고 받아야 했던 공사대금이야. 나 다 받았는데 왜 돈을 또 줘? 이거 받고 그 땅 다시 돌려주면 안 될까? 저는 웃음이 피식 나오더라고요. 그 땅이 얼마나 유용해졌는지 이제야 그쪽 집안 귀에 들어간 게 분명해 보였어요. 옆에 앉은 시모 얼굴에 가짜 미소가 걸려있는 것만 봐도 그 땅이 얼마나 갖고 싶은지 눈에 보였죠. 저는 그 돈이 든 종이 가방으로 남편 쪽으로 밀었어요. 그 땅 소유권 이전된 지 1년 넘었고 얼마 전에 다른 사람한테 이미 팔았어. 그 옆에 펜션 한다는 집이 잘 돼서 부지 확장한다고 나한테 연락 왔던데 팔라고. 그래서 팔았어. 팔았다는 제 말에 시모와 전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추궁하더군요. 너 미쳤니? 그걸 어떻게 팔 생각을 해? 뭐? 그걸 팔면 어떡해?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내 땅 판다는데. 너 나랑 이혼한 거 잊었어? 너랑 나는 엄연히 남남이라고. 돈값 못할 줄 알았더니 4배로 팔릴 줄 누가 알았겠어? 하긴 우리가 예쁘게 꾸며놓기도 했지. 그러니 돈을 그만큼 쳐준 게 아닐까 싶네. 네 배? 이번에는 시모가 금액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르륵 주저앉더군요. 안 된다. 안 돼. 그 땅 다시 돌려줘, 응? 제발 돌려줘. 내가 그걸 얼마에 샀는데 내가 너한테 헐값에 넘긴 거야. 1억을 넘게 주고 산 땅을 왜 팔아? 돈이 되니까 팔았죠. 왜요? 우리한테 헐값에 넘길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나 봐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땅 가져갈 사람 없어 보였어요? 우리는 그때 분명히 돈 달라고 했어요, 돈. 그런데 그 돈 안 주고 사기당한 그 쓸모도 없던 땅 우리한테 후다닥 넘기려고 한 게 그쪽 분들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지. 그 땅이 그렇게 돈이 많이 될 줄 알았겠니? 알았으면 나도 안 팔았어. 이제 우리 어쩌니? 그게 우리 희망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제가 돌려줄 줄 알았어요? 진짜 웃기는 짬뽕들이시네요. 그 땅 떠넘기려고 헛짓거리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후회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그 땅 가지고 있었어도 당신네들한테는 안 팔았을 거예요. 우리 엿먹으라고 뒤통수 치려던 인간들 뭘 믿고 땅을 팔아요? 전 남편과 시모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쳐다만 보더군요. 돈 없다고 땅으로 가져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돌려달라며 돈을 가져오다니. 그때도 돈이 없던 게 아니었을 거예요. 지가 싼 똥 치우고 싶어서 우리한테 넘겼는데 그게 똥이 아니라 금이 됐다는 게 배 아팠던 거겠죠. 그러니 이제와 후회하고 울고불고 하는 거고요. 근데 땅값 올랐다는 소문은 어디서 듣고 왔대? 참 용하다 용해. 그거 듣고는 부랴부랴 돈 싸들고 온 거야? 정성은 갸륵한데 이미 버스 떠났으니까 손 흔들지 말고 집에 나가. 그 땅이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금만 해도 그래. 금도 우리가 줬는데 그거 팔았어? 금값 더 오른다길래 두고 보는 중이야. 왜? 그것도 달라고? 그것도 계산 다 치른 건데? 제가 두 사람을 약올리는 동안 친정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그 두 사람과 함께 있다고 말하니 친정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스피커폰으로 연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셨죠. 아이고, 너무 고마운 분들이 딸이랑 만나고 있었네요. 그때 그 금이랑 땅이랑 넘겨줘서 이렇게 덕보고 있습니다.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지만 이렇게 손수 우리한테 좋은 거 다 주실 줄 모르고 그때는 원망도 많이 했네요.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고마운 마음밖에 없으니까요. 상큼하게 웃으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친정아버지 말에 시모는 그 자리에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더군요. 결국 땅이 다 팔린 걸 알고 두 사람은 저를 째려보며 돈 들고 나가더군요. 그렇게 몇 달 뒤에 제가 살던 신혼집,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살던 그 집이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걸 보니 급한 모양이더군요. 사실 집값이 많이 떨어진 시기였고 부동산 시장이 꽉 얼어붙은 때였거든요. 게다가 금리까지 높아지는 바람에 남편이 받은 담보대출 이자마저 올랐을 거예요. 그 담보대출을 갚기 힘드니 집을 내놓은 모양이었죠. 저한테 안 주고 비싼 값에 팔아먹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대출이 더 많이 나가고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버리니 발등에 불이 붙은 거였나 봐요. 저는 그 집을 사기로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먼저 지불했죠. 지불한 사람 이름은 오빠 이름이었거든요. 결국 계약한 사람이 저인지 눈치 못 챈 전 남편은 계약을 하러 부동산으로 왔더군요. 제가 부동산에 등장하니 전 남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내가 계약하려는 사람이거든. 엄밀히 따지면 오빠와 내가 반반 내고 사기로 했어. 당신이 왜 여기에 있냐고. 그 집이 그렇게 갖고 싶었어? 그러고 보니 그렇네. 너 일부러 나 이렇게 놔뒀지? 네가 그 집 필요한 것처럼 욕심내는 모습 보이면 내가 오히려 더 이 쓸모도 없는 집에 집착할 거 알고 그래서 그랬지?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꼴인지 알아? 이자 올라서 대출금도 못 갚을 처지야. 그래놓고 이것까지 헐값에 가져가려고? 야, 너 미쳤어? 내가 줄 것 같아? 안 주면 그만이지. 왜 소리 지르고 난리야. 그리고 내가 뭘 어쨌는데? 우리가 왜 이혼한 건지는 알기나 하냐? 네가 우리 집 무시했잖아. 너희 집 전체가. 우리 아버지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무시하고 공사 대금도 제대로 안 주려고 하고. 이게 다 너희 집이 우리 집 무시하는 바람에 네가 피본 거잖아. 너희가 정당하게 공사 대금 돈으로 줬으면 너한테 억울할 일이 있었겠어? 그 금도 다 너희 집 거였고 그 땅도 다 너희 거였어. 누가 달랬어? 지들이 제발 가져가라고 떠밀어 놓고는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양아치 같으니라고. 말 다 했어? 나 안 팔아. 안 팔 거니까 꺼져. 그래? 그럼 간도. 그럼 계약금이나 배상해. 알지? 2배. 매도자가 계약금을 받은 채로 계약을 파기하면 그 2배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결국 전 남편이 씩씩대며 제게 그 돈의 2배를 돌려줬죠. 그렇지만 제가 그 집을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계속 주시하고 있었죠. 결국 제가 원하던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직 그 집 살 생각 있어? 생각보다 집이 안 팔리니 똥줄이 탄 모양이었어요. 하긴 아파트도 아닌 구옥에 외관도 허름했으니 그렇게 쉽게 팔릴 리가 없었죠. 내가 굳이? 그런 짓을 왜 해야 하는데? 이미 한 번 엎질러진 계약인데 너 그때 죽어도 안 판다고 하지 않았어? 말이 그렇다는 말이지. 내가 진짜 안 팔려고 그런 건 아니야. 살 생각 있으면 제값 주고 가져가던가. 미안한데 살 생각 없어. 당신이 알아서 잘 처리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아깝지 않아? 너 이 집 좋아했잖아. 그럼 좀 더 깎아줄게.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봐. 됐다니까. 끊는다. 그렇게 끊어버리자 문자로 온갖 욕을 다 보냈더라고요. 사실 일부러 튕겼어요. 안 팔릴 거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3달 뒤쯤 그 집이 경매 매물로 나와 있는 걸 발견했죠. 담보대출이 워낙 많고 워낙 오래된 집인데다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곳도 아니라 몇 번이나 유찰이 됐더군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건 저에게 매우 좋은 기회였죠. 제가 저번에 사려던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뒤에 낙찰받은 사람이 저라는 걸 알았는지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야, 너 경매로 나올 거 생각하고 안 샀지?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 나는 완전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이혼남 신세가 됐는데 왜 너만 잘 나가냐고. 네가 왜 빈털털이야? 너희 아버지 사업하잖아.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되지. 지금 그 사업도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너까지 내 뒤통수를 쳐?
그래도 한때는 와이프였잖아. 내 뒤통수 먼저 친 건 너고요. 사기당해서 산 땅 우리 집에 헐값에 넘기려던 게 너 아니었어? 되게 넌 결백한 것처럼 말하네. 그래도 지금 결과를 보라고. 너 혼자 다 가져가게 됐잖아. 이건 아니잖아.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왜? 투정 부리고 싶으면 너네 엄마 찾아가서 투정 부려. 나한테 전화해서 이딴 하소연하지 말고. 듣기 싫으니까 끊을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음 날인가 시모가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제가 시모 번호를 차단해놨더니 모르는 사람 번호로 전화해서요. 야,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우리 애를 다 털어먹을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양심이 있는 거야? 피도 눈물도 없는 년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어. 그랬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너한테 다 뺏기진 않았을 텐데. 헛소리 하려고 전화하셨어요? 웃기네요. 싫다는데도 저한테 자기들 거 다 안겨준 건 그쪽이랑 그쪽 아드님이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후회는 왜 해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아, 하긴 떡이 그때보다 많이 커지긴 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미 준 걸로 후회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고마움은 전할게요. 그때 우리 집에 주신 거 다 고마워요. 안 받았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이렇게 대박 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유, 아까운 내 금, 아까운 내 땅. 그것들이 지금 시세가 얼만데 그걸 놔뒀으면 내가 지금쯤 이러고 있지도 않을 텐데. 아이고, 내가 미쳤지. 왜 그걸 전현한테 줘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걸. 전화로 악담을 퍼붓던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제와 후회한들 어쩌겠어요. 저는 손해 하나 안 보고 이혼했으니 이혼 잘한 거지만 공사대금 좀 아끼려다가 손에 쥔 패드를 모조리 넘기고 결국은 나중에서야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저들은 이혼이 최악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것도 제 탓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집까지 뺏어오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저는 경매로 산 우리 신혼집의 외관을 친정아버지에게 부탁해 살짝 고쳐서 살고 있어요. 아버지도 그 집 가져온 거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 집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추억도 함께 들어 있으니까요. 친정아버지도 종종 들르는 집이니 앞으로도 제가 계속 가지고 갈 집 같아요. 어떠세요? 웃기지 않나요? 어떻게든 값 깎아보려다가 영혼까지 탈탈 털린 저의 전 시댁 사람들 이야기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읽어주셨다면 좋겠네요. 그럼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